이제 사람들이 아무래도 피부 노화 또 이런 피부 미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피부과에 많이들 오시는 것 같아요. 피부과에 처음 찾아와서 많이들 하시는 시술이 보톡스인데, 이 보톡스는 뭐 얼굴 주름을 펴거나 아니면 얼굴에 윤곽을 정돈할 때 우리가 많이 추천드리고 많이들 하게 되는 시술이죠. 사실 보톡스 시술의 대부분은 이제 문제없이 좋은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케이스에서는 이 보톡스 부작용이 생겨서 많은 불편감을 또 끼쳐드리기도 하는데요. 보통 많이들 맞으시는 부위가 뭐 이마주름, 또 미간주름, 뭐 눈가주름 이런 부위에 주름을 펴기 위해 많이 보톡스 시술을 하시는데, 보톡스를 너무 과하게 맞게 되면은 이 표정이 어색해지거나 또 표정이 너무 뻣뻣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마 주름에 보톡스를 맞았을 때 뭐 눈이 너무 무거워지는 안검하수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미간의 주름을 펴기 위해서 보톡스를 맞았을 때 눈썹의 바깥 부분이 위로 치켜 올라가는 사무라이 형태의 눈썹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눈가의 주름을 펴기 위해서 보톡스를 맞았을 때 눈매가 날카롭게 변하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죠. 일단 이러한 부작용을 겪고 나면 사실 보톡스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겠죠. 하지만 이 모든 부작용은 우리가 너무 주름을 강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보톡스의 용량을 과하게 맞거나 무리해서 맞았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고요. 따라서 내가 가진 주름의 정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기대치를 조율하고 피부의 표정을 너무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용량의 보톡스를 맞는다면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보고 부작용 없이 시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톡스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보톡스를 한 번 맞으면 평생 동안 계속 맞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사실 많이들 하시거든요. 이 보톡스의 효과는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번 맞으면 뭐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유지되고 그 효과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보톡스의 효과를 일정하게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이 주기적으로 시술을 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보톡스 시술을 중간에 중단한다고 해서 더 주름 상태가 나빠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톡스를 우리가 꾸준히 맞으면 사실 근육의 움직임을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름 생성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톡스의 효과가 만족스러우신 분들에게는 3에서 6개월마다 간격으로 꾸준히 시술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저 역시도 한 3에서 6개월 정도 간격으로 10년 이상 보톡스를 꾸준히 맞고 있습니다. 제 얼굴의 노화 예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시술 중 하나가 단언컨대 이 보톡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렇게 주기적으로 보톡스를 맞을 경우에 또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죠. 바로 보톡스 내성인데요. 보톡스를 너무 잦고 너무 과하게 맞다 보면은 이 보톡스에 대한 중화 항체가 생기면서 이 보톡스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보톡스 내성이란 이 보톡스를 맞아도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내성이 한번 생기게 되면 사실상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 몇 년 동안은 보톡스를 맞지 않고 지켜보게 되면 내성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평생 동안 내성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따라서 보톡스 내성은 처음부터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따라서 너무 잦고 과한 용량의 보톡스 시술을 받는 것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고요. 보톡스 시술을 받는다고 한다면 꼭 필요한 부위에만 이 적절한 용량으로 적절한 주기를 지켜서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부과 시술들을 많이 받으시니까 어떤 시술을 받아서 뭐 피부의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하고 싶으시죠. 사실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한 가지 시술만으로 이 모공 문제와 탄력 문제를 동시에 잡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시술만 딱 추천을 드린다면 써마지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아마 써마지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법한 굉장히 유명한 피부과 시술이죠. 써마지는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해서 피부 진피층에 열을 가하게 되고, 이 열이 노화된 콜라겐의 변성을 유도하고 또 그 자리에 새로운 콜라겐을 생성함으로써 피부가 젊어지도록 도와주는 이 노화 예방, 노화 개선 시술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피부 콜라겐을 재생성하기 때문에 이 콜라겐이 부족하여 피부가 얇은 분들, 또 잔주름이 심한 분들, 그리고 이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처져서 세로 방향으로 모공이 생기신 분들, 이런 분들이 써마지를 받으면 굉장히 좋고요. 시술 직후에도 즉각적인 변화가 관찰이 되지만 사실상 콜라겐이 재생성되면서 3개월에 걸쳐 계속 피부 탄력이 올라가는 것도 이 시술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시술만으로도 상당량의 콜라겐을 재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인기가 많고 이 모든 분들이 받고 싶어하는 또 선망의 시술, 이 써마지이기도 하죠. 다만 이 써마지는 에너지가 피부에 상당히 많이 전달되는 만큼 이 통증도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너무 과하게 주입되면 피부에 화상과 같은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뭐 잔주름이나 모공이 꼭 피부 콜라겐 저하뿐만 아니라 이 다른 원인도 영향을 미쳐서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써마지만으로 모든 문제를 100%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잔주름은 뭐 표정 근육의 움직임이나 아니면 피부가 건조하면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고요. 모공 같은 경우에도 피지량이 많으면 더 넓어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써마지가 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또 인지하고 시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따라서 이 탄력과 모공을 동시에 잡기 위한 솔루션이라면 이 써마지가 검증된 시술인 것은 맞는데요. 다만 뭐 안전성 여부나 뭐 시술의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술자의 능력이나 아니면 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충분한 고민과 숙고 끝에 시술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사실 시술이라는 게 피부에 도움이 되고 피부를 좋아지게 한다고 해서 등장한 것들이겠지만 시술을 무조건 받는 게 또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이 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는 좋죠. 하지만 맛있다고 막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체하고 몸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시술 역시 피부에 좋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내 피부의 상태에 맞는 시술을 받지 않으면 오히려 피부에 독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프락셀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프락셀은 주로 모공과 흉터 치료에 사용하는 레이저인데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피부 자극감이 심합니다. 받고 나서 뭐 홍조나 열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좀 유지되기도 하고요. 이런 프락셀을 받고 나서 피부가 적절하게 회복되기 전에 우리가 피부결이 좋아지겠다, 뭐 모공이나 흉터가 좋아지겠다고 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프락셀을 받게 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피부가 예민해지고 민감해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피부 염증이 누적되면 또 피부 노화가 가속화될 수도 있고요. 따라서 무조건 피부과 시술을 받는다고 피부에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 우리가 꼭 필요한 시술을 피부 상태에 맞게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피부과 시술을 받기에 너무 민감하고 예민하다고 느낀다면 너무 무리한 피부과 시술을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피부과 시술 중에서도 레이저도 있고 주사 시술도 있고 또 기본적인 뭐 피부 관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극적이고 뭔가 강한 시술을 받아야지만 피부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부를 충분히 회복시키고 재생시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홈케어부터 반드시 잘 실천을 하시고 이제 홈케어로 잘 해결되지 않거나 뭔가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그때 필요한 시술을 피부 상태에 맞게 받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 밀가루와 식초를 가지고 쥐젖을 뺄 수 있냐 없냐 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신다면 뺄 수 있습니다. 뺄 수는 있는데 의학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밀가루와 식초를 이렇게 섞어서 피부에 발라두게 되면 이제 피부를 녹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쥐젖 부위에 발라두게 되면 피부를 녹여서 쥐젖을 없애는 것이죠. 다만 이 피부를 녹이는 정도를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쥐젖만 딱 없앨 수 있기도 하지만 또 주변에 상처를 입혀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진료실에 오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렇게 집에서 민간요법으로 점이나 쥐젖을 제거하려다가 큰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화상을 입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러한 화상 중에 심각한 경우에는 아물고 나서도 뭐 색소 침착이나 흉터를 남기게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따라서 절대로 안전하지 않은 방법이다. 그래서 무리해서 이런 방법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쥐젖이라는 것은 뭐 가지고 있다고 해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뭐 건강에 특별한 문제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미관상 보기 싫을 뿐인데요. 이 쥐젖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주로 피부 노화나 피부 마찰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쥐젖이 잘 생기는 특징이 있고 또 쥐젖이 뭐 겨드랑이나 목과 같이 피부 마찰이 잘 생기는 부위에 또 호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또 최근에는 이 당뇨나 비만인 분들에게서도 잘 생기는 특징이 보고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분들은 다이어트를 잘 하는 것만으로도 쥐젖 발생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쥐젖이 혹시 옮기는 질환이 아니냐, 주변으로 퍼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쥐젖 자체는 감염성 질환은 아닙니다. 주변에서 새로 생길 수는 있지만 그것이 뭐 손을 타고 옮겨간다거나 번지는 것은 아니고요. 간혹 쥐젖과 비슷하게 생긴 평평사마귀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평평사마귀는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주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쥐젖 자체는 번지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손으로 만진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 보기에 거슬리니까 미용적인 문제로, 그리고 손이 자꾸 가니까 손으로 자꾸 건드리게 되니까 이제 제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만약 이 쥐젖을 없애고 싶다고 한다면 꼭 집에서 이런 민간요법으로 없애기보다는 병원에 와서 치료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은데요. 병원에 오시게 되면 피부를 깎아내는 레이저, 뭐 예를 들어 CO2 레이저나 어뷸 약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피부를 녹이는 거나 피부를 깎아내는 거나 비슷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만 아주 정확하고 정밀하게 다른 부위에 상처 없이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 기미 치료는 무엇보다 홈케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기미 치료하기 굉장히 어렵죠. 다만 이 기미를 치료하러 피부과에 가서 치료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집에서 적절한 홈케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료의 효과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치료하고 나서도 기미의 재발률이 급격하게 올라옵니다. 따라서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집에서 기미를 올바르게 케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본적으로 이 기미를 유발하거나 기미를 악화시킬 수 있는 자를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가장 중요한 거, 이 자외선이겠죠. 자외선은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고 멜라닌 색소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이 평소에 자외선 차단제를 잘 써서 자외선을 잘 막아주는 것이 필수적이겠고요. 또 하나, 피부에 주는 여러 가지 자극들, 마찰들이 또 기미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클렌징 할 때 피부를 박박 문지르는 것만으로도 기미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부드럽게 피부를 관리하는 것 꼭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또 평소에 복용하는 복용약이 기미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피임약을 꼽는데 이 피임약 안에 들어있는 그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성분이 기미를 유발한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이 피임약을 복용하는 4명 중에 1명이 기미가 생겼다고 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또한 이 기미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미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미 기미가 생겼다면 집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미 연고를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미 연고도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하이드로퀴논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 하이드로퀴논은 기미를 유발하는 그 멜라닌 색소, 이 멜라닌 색소의 생성에 이 티로시나제라는 효소가 가장 중요한데 이 효소의 작용을 직접적으로 억제해서 기미를 치료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이 하이드로퀴논 성분의 연고로는 이 도미나 크림, 그리고 멜라토닌 크림 이렇게 있는데요. 이 도미나 크림은 하이드로퀴논 4%, 그리고 멜라토닌 크림은 하이드로퀴논 2%를 함유한 연고입니다. 하이드로퀴논 농도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고 또 부작용의 빈도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 피부의 민감도 그리고 기미의 중증도에 따라서 잘 선택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만약 더 내가 강력한 기미 연고를 원한다라고 하시면 이 병원의 처방에 필요한 전문 의약품인 멜라논 크림을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멜라논 크림에는 하이드로퀴논 5%, 트레티노인 0.003%, 그리고 하이드로콜티존 1%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이드로퀴논이 5%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강한 미백 효과를 낼 수가 있고, 그리고 각질의 턴오버를 촉진해서 각질에 쌓여있는 멜라닌 색소들을 빠르게 없애주는 트레티노인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피부 자극감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하게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하고요. 이 정확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의사에게 정확하게 안내받고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 피부 관련된 내용들 즐겁게 한번 나눠보았는데요.
저는 이 젊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비결은 이 피부에 대한 꾸준한 관심 그리고 좋은 습관 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집에서 한 번쯤 실천해 보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이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 이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요새는 이 피부과 시술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이 난무하다 보니까 단순히 유행에 휘둘려서 시술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피부 상태에 맞지 않는 시술을 받게 되면 피부가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피부가 나빠지고 또 피부 노화가 촉진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항상 올바른 정보를 토대로 올바르게 피부를 관리해야 한다는 점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집에서 홈케어를 하다가 잘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주변의 피부과 전문의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피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는 제 유튜브 채널 피부왕 정윤을 통해서 검증되고 유익한 피부 관련 정보들을 많이 올릴 예정이니 피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 채널에 꾸준히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정윤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